안녕하십니까. 김기문의 시사 이슈 시작합니다. 오늘은 장마 기간 중에 아주 쾌창한 날씨가 되었네요. 어, 항상 보는 하늘이지만 이렇게 여름 장마 기간 중에 더군다나 이렇게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에서 1963년에 한번 규정이 되었다가 이후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하면서 사라진 제도였습니다. 그러다가 1987년에 6월 항쟁을 거치면서 직선제 견인인 현행 헌법이 새롭게 이제 전부 개정이 되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88년 2월 25일에 대통령이 새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었고, 그 절차로 이제 헌법 시행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뭐 탄핵 심판이라든가 위헌법률 심판, 헌법 소원, 권한쟁의 뭐 이런 거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제 과거에는 대법원에서 할 때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위헌법률 심사 제도가 헌법재판소가 출범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정당 해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한 거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한 번 있고 박근혜 대통령 때 한 번 있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탄핵 소추가 들어가서 지금 오늘 변론을 종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정당 해산은 통합진보당이 해산이 되었죠. 통합진보당이 당시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을 할 당시에 탄핵소추를 국회에 건의를 했고, 이제 그것이 이제 받아들여져서 국회는 아니고요. 이제 바로 대통령한테 받아들여져서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탄핵이 되었고요. 지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중요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헌법기관은 뭐 국회도 헌법기관이고 대통령도 헌법기관이죠. 정부를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위를 갖고 있고, 또 국군을 통수하는 최고 사령관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법원 있죠. 법원의 최고 법원에서 최고 법원은 대법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서 대법원이 또 헌법기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선거관리라고 하는 장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서 있기 때문에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재판소와 함께 이제 헌법기관인 거죠.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당연히 위헌법률 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헌법률 심사는 헌법이 우리나라의 최고 규범으로서 헌법에 맞지 않는 위헌 법률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이제 위헌이다 아니다 이런 거를 판결을 해서 위헌이 되면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보면 김영삼 대통령 때 1993년쯤으로 알고 있는데, 김영삼 대통령 때 금융실명제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동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긴급명령이 발동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법률 대의명령, 법률과 동등한 성격으로 갖는
대통령령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위헌 무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융실명제법이 별도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이제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특별법이 노무현 대통령 때 발의가 되어서 통과가 됐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서울 지역의 많은 국민들이라든가 그 외에 법조인 등 뭐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서울은 수도인데 그걸 법률로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이렇게 갖고 의원 소원을 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 규범화가 되어 있는 조선시대부터 수도는 서울이다라고 하는, 비록 조선시대 때에서 서울이었지만 또 일제강점기 때도 사실상의 수도가 서울이었다. 그리고 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계속 수도가 서울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임의로 바꿀 수는 없고 바꾸려면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성문 헌법을 대체할 수 있는 헌법 관습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습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것은 당연한 법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습이 이제 그러한 관례가 통용이 되고 누구나 보더라도 이건 법과 같은 위치다라고 하는 거를 인정을 하는데, 그것을 헌법적인 정도로 중요한 수도라고 하는 건 서울이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에 정할 수 있는 정도의 중요한 사항인데, 국민들이 다 이미 수도가 서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을 개정해서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을 명시하기 전에는 법률로 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헌이 됐습니다. 그 후에 보면은 이제 그 간통죄 사건이 있었죠. 간통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해서 사적 자치 원칙을 들어서 이거는 헌법이나 법률에서 이렇게 규범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이라고 하면 민법은 당사자 간의 그러한 사항을 규율하는 거니까 민법에 정한다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형사처벌은 과도하다라고 해서 결국은 9차례 심리와 결정 끝에 이제 위헌이 됐고요. 또 과거에는 군복무를 기피하는 종교인 등에 대해서 무조건 징역을 보냈습니다. 뭐 징역 한 3년 이런 식으로 징역을 갔다 오면 당연히 현역 복무를 못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보충역이라고 그랬고요. 현재는 공익근무요원이 됐습니다. 이런 거로 갔죠. 이런 거로 갔는데 그것도 부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현역 복무하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는 현역에 복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전혀 고려치 않고 무조건 징역을 보내고 그 후에 공익요원이나 방위병을 근무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거를 보면 이제 군복무를 마친 그 현역과 보충역에 대해서 이제 차등을 두었지만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마찬가지로 위헌이 선고가 돼서 이제 무효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현재도 가산점 제도가 없습니다. 또 다른 거를 보면은 내년도에 제22대 국회 총선거가 실시가 되는데요. 국회 총선거에서 보면 비례대표가 있습니다. 이 비례대표에 대해서 계속 이제 헌법재판소에서의 결정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처음에는 예전에 국회의원 선거법에서 정했을 때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역구 의원보다 기탁금이 더 많았습니다. 2배를 낸 거죠. 2배를 내니까
이제 헌법 소원을 낸 겁니다. 위헌 소원을 내서 이건 맞지 않다. 오히려 지역구보다 돈이 적게 들어가는데 왜 더 많이 기탁금을 내게 하냐 해서 위헌이 됐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급하더라 라고 된 것이 다시 또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원이 들어가서 이제 마찬가지로 지역구하고 똑같이 받는 거는 기탁금이 너무 많다라고 해서 다시 줄어서 이제 반이 된 거죠. 지금 현재 반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특히 이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헌법재판소의 그 심사 절차는 특히 위헌법률에서 보면 구체적 규범 통제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 의해서 또는 일반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이 직접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소제기를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헌 헌법 소원 같은 경우는 법률이 바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가 되었을 때는 바로 헌법재판소로 갈 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법률에 대해서 위헌 소원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소송을 하면 1심에 끝나지 않죠. 물론 1심, 2심, 3심까지 있는데, 물론 이제 헌법 위헌 소원을 할 수 있는 경우는 1심 법원이 판결만 선고만 되면 됩니다. 확정이 안 됐더라도 선고만 되면 되기는 하지만 보통 1심 선고도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같은 법원 판결은 거의 2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법원이 있는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지켜주기 위한 그런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국회가 보장하려고 한다면 이러한 구체적 규범 통제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심사할 수도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또한 국민도 행정심판 절차를 거친 상황에서는 이제 할 수 있도록 위헌 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에서 이제 소송에 보면 헌법에서 정한 행정심판은 소송의 전심 절차입니다. 그래서 소송 절차를 따라서 해라라고 하는 건데, 원고가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했을 때 소송으로 가는 거고요. 행정기관은 행정심판에 대해서 이의하에서 소송으로 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취지라고 하면 일단은 국가기관이 소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 절차를 끝난 거를 가지고 헌법 위헌 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나 선임 절차에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접 임명을 하는데, 이것은 대통령이 권한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때 같은 경우,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기 전에 헌법재판소장을 박근혜 씨가 임명했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그런 면에서 좀 차단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은 헌법재판관들이 선임한, 이제 선임이라고 하는 거는 선출 절차를 말하는 거죠. 거기서 선임한 사람을 재판소장으로 임명하고 임기는 그때부터 새로 시작한다, 이렇게 해야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헌법재판관 하던 사람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을 할 때 임기는 언제부터냐, 6년은 어디서부터 정해서 6년을 따질 거냐, 경우에 따라서는 12년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이것은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고, 최근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대통령령인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법 예고를 11일로 정해서 이제 어제까지였네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다만 KBS 한국방송은 국민이 아닙니다. 국민이 아니고 이제 국가가 설립을 한 방송이지만 공법인이죠. 공법인은 헌법재판소로 봤을 때 국민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법 인격이 없습니다. 또한 위헌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법 인격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KBS의 임직원들이 개인 명의로 소청 제소를 해서 절차가 시작돼야 되지, 자칫하면 다 타입이 돼서 정말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공포되고 시행이 되는 최악의, 어쩌면 방송 장악을 위한 이동관의 시나리오일 수도 있는, 이동관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 장악 시나리오일 수도 있는, 이것을 기정사실로 만들어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한국방송도 빨리 방침을 정해서 즉시 활동을 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기문의 시사 이슈, 감사합니다.